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식에서 9년 만에 재창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자의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불렀고 기념식 추모글을 듣던 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고강도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4대 그룹에 대한 개혁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4대 그룹이 관련된 사안은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현 특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미국 측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에서도 우리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해 국내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난폭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역주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운전하기 전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경찰관 앞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또다시 도망치려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강정호 선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 메이저리그 복귀는 사실상 힘들어졌습니다. 개체수가 급증한 하루살이떼가 남한강 주변 도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떼를 지어 날아드는 하루살이에 시민들은 외출을 꺼리고 있고 식당은 장사를 못할 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론까지 나온 가운데 미 법무부가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37번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5.18 당시 민간인에 대한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차를 타지 않고 민주의 문부터 기념식장까지 걸어서 입장했습니다. 방명록에는 가슴에 새겨온 역사,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과 촛불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5.18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진상규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개성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헌투기를 가동 중인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달라면서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5.18 당시 총탄에 숨진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씨와 사고로 먼저 세상을 뜬 어학교사 박기순 씨.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입니다. 소설가 황석영 씨가 지은 가사에 당시 전남대 학생이었던 김종률 씨가 곡을 붙였습니다. 지난 97년 첫 기념식부터 참석자들이 다 같이 불렀는데 지난 2009년에 중단됐다가 오늘 다시 재창으로 복귀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5.18 민주묘지 위로 만여 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정신 계승과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새 정부 첫 기념식. 5.18은 물론 4.19 혁명과 제주 4.3 사건 유가족 그리고 국가 유공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엔 전국에서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해 5.18 희생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예년처럼 보훈처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는 열린 기념식으로 진행되면서 1997년 이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광주 정신의 부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 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발포 진상규명 약속과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부분에선 참석자들의 환성이 쏟아졌습니다. 저희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어제 취임한 피우진 보훈처장이 행사 전반을 챙겼고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가수 전인권 씨는 상록수를 함께 부르며 통합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5.18 유족의 추모사에 대통령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흐느끼는 유가족들을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 기념식과 달라진 모습이 많았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1980년 5월 18일 생인 김소영 씨. 당시 갓 태어난 딸을 보려고 광주를 찾았던 아버지는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도 참 행복하게 살아 계셨을 텐데. 슬픈 생일이란 제목의 김 씨 사연이 소개되자 곳곳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통령도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 씨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 80년대 광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쓰러져간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습니다. 광주 진상규명을 위해 40일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29살 전남대생 박관현. 빈자리가 많았던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5.18 관련 단체들이 항의하면서 반쪽 행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엄한 경호 속에 취임 첫 해만 참석했습니다. 행사 전후 대통령이 5.18 유가족이나 시민들과 호응하고 사진 찍는 오늘 풍경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주요 정당 지도부도 찾아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귀빈석 대신 시민과 함께 앉아 기념식이 정성화돼 기쁘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다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때 자유한국당은 아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같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5.18 유가족과 시민은 확연히 달라진 기념식을 박수와 환호 그리고 눈물로 맞았습니다. 광주 현지 반응을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념식 시작 무렵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를 여러 차례. 23차례 박수치던 참석자들의 눈시울이 어느새 붉어졌습니다. 속이 후련해요. 그냥 아주 터널을 뚫고 나온 기분, 태양을 보는 느낌. 아마 전 국민이 그럴 겁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땐 모두가 팔을 흔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맘 놓고 부르는 노래에 이제야 응어리를 풀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태 그 마음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 이것을 제창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툭 트인 것 같아요. 작곡자 김종률 씨는 행진곡의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씨의 묘지 앞을 한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노래이고 또 5.18 희생자들을 기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다른 오해 없이 우리 전 국민들이 다 함께 부르는 우리 전 국민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추모글을 낭독한 김소영 씨는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5.18 정신이 하루빨리 헌법 전문에 담기길 바라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5.18 진상규명은 최초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 경위에 집중됩니다. 그 첫걸음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될 전망입니다. 이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공수부대는 무장폭도라는 이름을 걸고 광주 시민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21일 군은 전남도청 앞에 모인 군중을 향해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자연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러고 일어난 게 싸버려요 차월. 고인들이 쌌어요. 현재 다 봤는데. 지난해 광주 전일 빌딩에서 발견된 180여 개의 탄은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했다는 증언을 뒷받침할 유력한 단서가 나온 겁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나서 가까운 데서 아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바로 저쪽 위에서 그렇게 괴관총 쏴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공식 인정한 사망자만 154명. 5.18 특별법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활동에도 첫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헬기를 동원한 발포는 몇 차례인지 광주의 진실은 37년째 멈춰 있습니다. 당사자는 입을 닫았고 군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발포 명령을 해야지 사격한 건 필요 없을 거예요. 저기 총 쏘니까 총 들고 그냥 쏘았지. 상대방이 총을 들고 덤비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당방위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진상규명을 약속하면서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놨던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는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도 진상조사가 추진되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전향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군이 핵심 문건인 부대 이동 상황과 작전 일지를 공개할지가 조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의 양쪽 수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오늘 사의를 밝혔습니다. 고강도 감찰과 함께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이 이미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오늘 아침 취재진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으로 주요 수사를 도맡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과 검찰 인사와 예산을 틀어쥔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시에 사의를 표하자 검찰 조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만 법규에 따라 두 사람의 사표는 진행 중인 감찰이 끝날 때까지 수리되지 않습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보고를 경청하셨고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당장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22명의 메머드급 공동감찰반을 구성해 감찰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감찰이 이루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을 상대로 모임의 성격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수활동비로 조성했다는 경력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지출 과정의 적법성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의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돼 새 정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더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네, 법조팀 박상진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결국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돈이라는 게 이제 특수활동비라는 거란 말이죠.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활동, 그리고 이제 사건 수사에 쓰이는 경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실제는 정부 예산이긴 하지만 이제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이제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 뭐 마약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정보 수집 등에 쓰이는 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또 이게 외부로 명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경찰 또는 뭐 검찰, 국정원 등이 쓰이는 돈을 이제 특수활동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법무부하고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약 287억 원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 설명이라면은 이번 사건처럼 이영렬 검사장이나 안태근 검찰국장이 검사들한테 수고했다 이렇게 나눠주는 돈을 특수활동비에서 쓰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물론 수사팀 격려 차원에서 특수활동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검찰총장이 뭐 예를 들어서 큰 수사를 담당했던 일선 검찰청이나 해당 부서에 상당히 성공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격려 차원에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경우처럼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정 수사팀을 따로 불러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일선 지검장이 검찰과장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뭐 이런 돈을 특수활동비로 쓴다는 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지배적인 내용입니다. 뭐 이례적이기도 하고 또 현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영렬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소속 검사들도 아니고 규정상 이 상급 기관인 법무부에서 예산하고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장들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정농단 수사의 내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국장이 해당 수사팀 검사들에게 돈을 건넸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봤을 때 이 무사히 수사를 끝냈다라는 거에 대한 보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후 뇌물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현재 증거 상황 그리고 또 직무 관련성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후 뇌물죄는 또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재벌, 특히 4대 그룹에 대한 개혁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4대 그룹이 관련된 사안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판단하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4대 그룹만을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법 적용은 다른 기업들과 차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전체 자산의 절반,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3분의 2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규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재벌 개혁이 재벌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게 목표라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그런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재벌 개혁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 목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취임하면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등 골목 상권 문제 해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정위 조사국 부활은 기업 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병희 기자, 공정위원장 후보가 4대 그룹을 콕 찍어서 얘기를 했다. 이 뭐 분명한 의도가 느껴지네요. 네, 그 앞서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4대 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큽니다. 네. 공정위가 4대 그룹에 대해서는 눈 부릅뜨고 볼 테니까 법 어길 생각도 말라는 겁니다. 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하청업체에 갑질하고 그래서 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를 하게 되면 엄벌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운 말일 수도 있고 또 기업 활동이 위축될 거라는 걱정들도 좀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걱정이 있어서 김 후보자가 오늘 재벌 개혁이 재벌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네. 했습니다. 직접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2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했지만 저 입에서 재벌 해체하자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김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재벌 개혁 문제가 1번이라면 골목상권 문제도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네. 대리점 문제, 가맹점 문제 그리고 골목상권 문제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태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또 핀포인트 방식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접근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외교안보 관련 소식입니다. 홍석현 대미 특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특사단은 미국 측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미국 측도 우리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김은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15분간 진행됐습니다. 미국 측에서 펜스 부통령 등 4명이 배석했고 홍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좋은 느낌을 받았다며 긴밀히 협력해 북핵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이 북핵 문제를 푸는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지만 조건이 되면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평화란 단어를 처음 썼지만 힘에 기반한 협상,
즉 힘을 통한 평화로 풀이됩니다. 맥메스터 안보보좌관과 별도 회담에선 사드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홍 특사는 절차 논란이 있다며 국회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미 측도 우리 입장을 존중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국도 국내에서의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해한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사드 비용 문제나 한미 FTA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특사가 미국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만난 건 처음이고 부통령이 배석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대미 외교의 첫 단추를 잘 꿰다는 평가지만 사업가식 트럼프 외교 전략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희상 일본 특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또 오늘 베이징에 도착한 이해찬 중국 특사도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에서 최우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희상 일본 특사는 아베 총리를 만나 더욱 자주 만나자는 뜻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베이징 대통령에 오신 학술외교의 복원까지를 희망합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를 언급하긴 했지만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도 위안부라는 단어를 빼고 재작년 합의에 이행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발언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대신 북한에 대한 한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本日は北朝鮮問題をはじめ日韓にとって重要な課題について率直な意見交換をしたいと思います。 아베 총리는 또 문 대통령이 당선 후 북한을 먼저 가겠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발언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문희상 특사가 한미일 협의 등 여러 조건이 붙어 있다고 설명하자 아베 총리는 역시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오해를 풀었다고 특사단 측은 밝혔습니다. 이해찬 중국 특사는 베이징에 도착해 이르면 7월쯤 한중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달에 G20A가 독일에서 있는데 그때도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교 25주년 즈음에서도 이 특사를 만난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 걸림돌을 제거하기 바란다며 사실상 사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 특사는 내일 오전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북한이 지난 14일에 발사한 화성 12형 미사일입니다. 보조 엔진을 포함해서 100톤 정도의 추진력을 갖고 있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가 되면 사거리가 4,500km에 이를 걸로 분석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이 되려면 과연 어떤 장치가 더 필요할까요? 전문가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 미사일에다가 무수단 미사일 엔진만 얹으면 ICBM급으로 바뀔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발사된 화성 12형 미사일은 백두산이라고 불리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단 추진체에 사용된 백두산 엔진만으로 4,500km의 비행 능력을 보여준 만큼 2단 추진체가 합쳐지면 사거리는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항공대 장영근 교수팀이 무수단 미사일 엔진을 2단 추진체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먼저 화성 12형의 1단을 조금 줄이고 3m로 줄인 무수단 추진체를 2단으로 얹었더니 탄두 무게 1톤일 경우 8,500km, 500kg으로 줄이면 11,800km를 날아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화성 12형을 그대로 1단으로 사용하면서 무수단을 2단으로 얹어 전체 길이를 3m 늘리면 사거리는 9,000에서 최대 12,000km까지 늘어날 걸로 분석됐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국 동부까지도 사정권에 포함하는 ICBM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 2단 추진체 분리를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3단 추진체의 단 분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시험 발사를 한 번 해가지고 전력한다라는 거는 서방세계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몇 번의 시험 발사가 더 필요하죠. 그래야 신뢰성을 검증하니까요. 군 당국은 북한이 ICBM의 핵심인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남한강 주변 도심이 몰려드는 하루살이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면은 100원짜리 동전만한 날벌레인데 이름이 동양 하루살입니다. 주민들 외출도 힘들 정도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경찰 음주 단속을 피하려 역주행하며 난폭 운전하던 남성이 붙잡히자 경찰관 앞에서 캔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내가 지금 술을 마시는 거지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라는 황당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골목길. 경찰차의 추적을 피해 역주행까지 하며 1km 정도를 달아나던 차량이 멈춰섭니다. 잠시 후 운전자인 32살 오모 씨가 캔맥주 한 캔을 들고 내리더니 경찰관이 다가가자 맥주를 들이켜기 시작합니다. 네, 이곳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한 오 씨는 수십 미터를 그대로 후진한 뒤 저 도로 건너편으로 차를 돌려 그대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 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은 차에서 내리면서 맥주를 마셨을 뿐 운전 중에는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리더니 맥주 캔을 들고서 마시는 척을 했는데 나는 술 먹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길을 잘못 들어서 후진한 것뿐이다. 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2%.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시간을 고려해 계산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대를 잡았을 때에도 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6%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씨는 지인으로부터 음주 단속에 걸릴 경우 현장에서 술을 마시는 게 변명하기 좋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혐의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지난 연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 강정호 선수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져 올해 메이저리그 복귀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강정호 선수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동승했던 동창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미국 비자를 거절당해 집행유예가 유지되면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에서도 판결은 그대로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사고를 낸 뒤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훈련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강 씨의 올해 메이저리그 복귀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취업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기 때문에 제한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이든 집행유예든 형량의 구별 없이 죄질이 나쁘면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엄청난 수의 하루살이 때문에 남한강 주변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면 100원짜리 동전 정도 크기인 동양 하루살이인데 시민들이 밤에는 아예 외출을 꺼릴 정도입니다. 생생 리포트 김기태 기자입니다. 해가 진 경기도 남양주시의 번화가. 엄청난 수의 날벌레떼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식당 간판과 조명, 주유소까지. 불빛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날아듭니다. 전철역 승강장은 물론 도로 위에도 아예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7, 8년 전부터 5월을 전후에 출몰하는 동양 하루살입니다. 올해는 4월 말부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예년보다 훨씬 많은 수가 경기 남양주시와 양평군 등 남한강변 도시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공기 반 벌레 반? 약간 그 정도로 하루살이가 많고 네, 그래요. 너무 무리지어 다니니까 너무 징그럽고. 제가 이곳에 저희 방송용 조명을 켜고 1분 정도 서 있었는데요. 이 앞을 보기가 힘들고 또 상당히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로 동양 하루살이떼가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낮에는 강변 풀숲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불빛에 이끌려
주변 음식점으로 날아드는 탓에 저녁 장사를 망치기 일쑤입니다. 아예 아무도 안 옵니다. 7시 이후에 저녁 장사는 거의 제로예요. 문제는 뾰족한 퇴치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남한강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살충제를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는 뭐 질병을 매개한다던가 사람을 물거나 뭐 그런 병을 옮기거나 하는 그런 위생해충은 아니고요.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가 나서 곳곳에 벌레를 잡는 포충기를 설치하는 등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개체 수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비선 진료에 대해 가장 먼저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영재 원장 부부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 유죄로 판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특혜가 주어졌다고 명시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김영재 원장은 비선 진료인이고 이렇게 비선 진료로 쌓은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등의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들 사업을 도우라는 지시를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특혜를 바라고 안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어치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사익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나왔는데 그동안 검사도 많이 받으셨고.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회 위증 혐의를 받은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환 교수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순실 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는 위증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대통령 자문의 출신 김상만 전 원장은 진료기록 허위 기재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가 임명됐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지만 탄핵 열차의 출발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미 법무부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전격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측근의 러시아 내통 의혹, 그리고 이에 대한 FBI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뮬러 특검은 12년간 FBI 국장을 역임한 베테랑 수사관 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이 거짓이란 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류 언론과 기득권 세력이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No politician in history, and I say this with great surety, has been treated worse or more unfairly. 야당이 공개적으로 탄핵을 거론하고 탄핵 지지 여론이 50%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자 반전의 승부수로 특검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I rise today, Mr. Speaker, to call for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특검의 가동이 의회의 탄핵 논의를 멈추거나 늦출 묘수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뮬러 특검이 여야 모두로부터 호평받는 강직한 인물로 소문나 있는 데다 반격을 작심한 코미 전 FBI 국장에게 폭로 카드가 더 남아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뿌옇고 여러 미세먼지 앱에도 보통이 아닌 민감한 사람에게 나쁨 단계로 표시됐습니다.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시죠? 정구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인천의 한 미세먼지 측정소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8 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부 기준으로 보통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앱을 보니 노약자나 임산부 같은 민감한 사람에게 나쁨 수준이라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환경청 기준을 따른 앱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측정 자료를 보면 이곳 인천 신흥동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나오지만 먼 곳으로 보면 먼지가 뿌옇게 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등급은 16부터 50 마이크로그램까지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미국 환경청의 경우 13부터 35까지는 보통, 36부터 55까지는 민감군 나쁨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통이더라도 노약자나 임산부 같은 취약한 사람에게는 나쁘다는 뜻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플 보면 또 좋음으로 나와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제시하는 숫자들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환자들이나 본인이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보다 좀 적은 값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을 고려한 기준 강화와 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요즘 많이 찾는 짬뽕이나 짜장라면의 나트륨 함유량을 살펴봤습니다. 하루 권장량 나트륨이 한 그릇에 다 들어있을 정도로 짠맛이 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트륨 섭취도 좀 줄이고 덜 짜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주제로 요리 대회가 열렸는데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았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지고, 볶고, 튀기고 예비 요리사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마늘과 양파, 다시마 같은 천연 재료를 푹 끓여 감칠맛을 만들어냅니다. 갖은 양념에 소금은 거의 없습니다. 삼삼한 요리, 즉 싱거운 듯 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게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콩 종류가 곁들여진 갈비찜. 물 3에 간장 하나를 넣고 끓여서 염도를 한 30% 정도 낮춘 후 다시 이렇게 그 간장을 가지고 조리를 했습니다. 자극적인 짠맛은 확 줄이고 대신 신맛이나 단맛 소스로 감칠맛을 더한 요리도 있습니다. 소금 대신해서 오미자 이거 원액을 넣으면 좀 더 건강한 식품, 좀 저염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소금은 거의 넣지 않았는데도 뜻밖의 맛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나트륨이 적게 들어가면 맛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식감과 그다음에 향 그리고 색채로 즐거움을 주니까 평소 쓰던 소금 양을 3분의 1로 줄이시던가 내지는 간장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경연에 나온 요리법 120가지를 책으로 펴낼 계획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새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초대 청와대 비서진 진용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선의 배경과 특징, 정치부 이한석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숨가쁘게 이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한번 이제쯤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 또 친문, 젊음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성, 친문, 젊음. 네. 네. 아무래도 이 전문성이 필요한 직책에는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물을, 또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정무 라인에는 이 친문 인사들이 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인선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젊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역동적이고 또 탈권위적이라는 상징성을 강조한 인선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전문성 얘기부터 해보죠.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발탁된 인사들이 누구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인사나 또 예산 쪽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예산을 담당해 왔었던 이정도 총무비서관,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능력이 검증됐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감사원 출신의 김종호 공직기강 비서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만 각 분야에서 유능하다, 능력 있다 이런 평가만큼은 공통 분모로 보입니다. 그 아까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번째 친문, 주로 정무 라인에 배치가 됐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치도 잘 해야 되겠고 또 이 국정 방향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참여정부 또 그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왔던 친문 인사들이 대거 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 왔었던 윤건영 전 참여정부 비서관, 이번에 요직입니다. 국정상황실장 내정이 유력하고요. 여기에 한경도 전 의원은 정무비서관, 여기에 소인배 전 참여정부 비서관은 제1부속비서관이 유력합니다. 자, 청와대는 그렇고
조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전에 30분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만났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 하라고 당부를 하면서 앞으로는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운영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장관 인선 전에 다음 주부터 차관 인사를 슬슬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굉장히 바쁘고 많은 얼굴들을 볼 수가 있겠군요. 수고했습니다.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때 가맹점은 카드사에 일정한 액수의 수수료를 냅니다. 새 정부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서 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수훈 기자입니다. 떡볶이 1인분에 2,000원을 받는 분식집. 한 번 결제에 10,000원 남짓되는 소액이 많지만 전체 매출의 70%가 카드 결제로 이뤄집니다. 총 매출에서 카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긴 확실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중소가맹점과 영세가맹점 기준은 각각 연매출 5억 원과 3억 원으로 올리고 수수료율은 인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카드사들은 전전긍긍입니다. 전체 수익 가운데 절반가량을 카드 수수료가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공약대로라면 연간 5천억 원 가까이 수익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라든지 그런 혜택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축소를 해서라도 그 수익성을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부작용을 줄일 대안으로 카드 의무 수납제 완화를 먼저 실시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영세 상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정액 이하의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 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카드사들도 수익을 다변화해 카드 수수료에 대한 지나친 수익 의존도를 낮춰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39의 나이로 프랑스 사상 최연소 대통령이 된 마크롱의 파격적인 인사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 강요를 다시 기용하는가 하면 국방장관을 비롯해 새로 임명한 장관의 정확히 절반을 여성으로 채웠습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Madame Sylvie Goulard. 마크롱 대통령의 일기 내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방장관에 임명된 실비 굴라르는 유럽의회 의원을 지낸 친유럽파로 프랑스에서 두 번째 여성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을 포함해 노동, 문화, 보건 등 여성 장관 9명이 임명돼 전체 장관 18명의 정확히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 전 공약대로 이에 앞서 발표된 총선 공천자의 절반도 여성으로 채웠습니다. 외무장관에는 전임 올랑드 대통령 정부에서 5년 동안 국방장관을 지낸 장이브 르드리앙이 임명돼 이 취임식을 동시에 치렀습니다. Une forme de continuité entre le travail que j'ai mené au ministère de la Défense et la mission qui est la mienne aujourd'hui à la tête de ce ministère. 재정경제부 장관에는 공화당, 내무장관은 사회당 출신을 발탁하는 등 좌우 중도파를 고루 안배했습니다. 마크롱 측은 환경 관련 TV 프로그램 진행자를 환경장관에 임명했듯이 정치 경험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많이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강요들은 의회의 과반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다음 달 중순에서 마크롱이 신임에 필요한 의석을 채울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전체 길이 1km를 넘는 국내에서 가장 긴 80량짜리 화물열차가 시험 운행에 성공했습니다. 기존 화물열차의 2배 넘는 화물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어서 앞으로 철도 물류 비용을 크게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열차가 들판 사이를 가로지릅니다. 연결된 화차는 총 80량. 열차 처음에서 끝까지 길이가 무려 1.2km에 달합니다. 기존 화물 열차에 비해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화물량이 2배가 넘습니다. 동력을 전달하는 기관차도 맨 앞과 뒤 2대로 늘었는데 앞 기관차에 탄 기관사가 무선으로 연결된 뒷 기관차 제어 장치를 매끄럽게 조종하는 게 이 최장 화물 열차의 핵심 기술입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힘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 경우 화물이 쏠리면서 자칫 탈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격 무선 기관차 제어 시스템, 이 시스템을 인증을 받고 나서 연내 상용할 계획입니다. 대용량 화물 열차가 본격 운행되면 기존보다 수송 비용을
4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코레일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아 수송량을 늘리는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화물열차가 전체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첨단 열차 기술이 속속 개발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수송 분담률이 다시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강희입니다. 국내 여자 골프에서 샷 이글을 할 때마다 우승을 차지했던 김혜림 선수, 두산 매치플레이에서 다시 한번 샷 이글을 선보였습니다. 올 시즌 다승과 상금 1위 김혜림의 조별리그 2차전 파5 2번 홀 세 번째 샷입니다. 이게 그대로 홀에 들어가면서 기선을 제압했고 결국 이효린을 4홀 차로 꺾고 2연승으로 16강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김혜림이 국내에서 거둔 3승을 모두 샷 이글로 장식했기에 이번에도 우승할지 주목됩니다. 국내 대회 첫 우승을 노리는 박인비도 양채린을 제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선 수비수들을 한쪽에 몰아서 배치하는 시프트 수비가 유행인데요. 오늘도 시프트 상황에서 LG 손주인 선수가 멋진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나날이 봄볕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경기도 가평은 29도, 대구는 무려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감마저 듭니다. 특히 가평은 내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거의 20도 가까이 벌어지니까요. 옷차림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 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부산, 울산 지방은 아침까지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영동 지방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남부 지방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때일은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